안녕하세요. 비하여 성형과 심영구입니다. 오늘은 가슴 확대 수술 중에서 겨드랑이절개 가슴 확대 수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 트랜스엑슬러리 브레스트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림은 고야의 마하라는 그림이고 이게 옷을 입은 것과 입지 않은 그림 두 장이 남아 있어요. 겨드랑이절개 가슴 확대 수술은요. 어, 이제 특징이 내시경을 사용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내시경을 사용해서 겨드랑이로 들어간 다음에 근육의 위쪽으로 보형물이 삽입되기도 하고 근육의 아래쪽에 보형물이 삽입되기도 하죠. 그래서 근육의 아래쪽에 들어가는 것을 이중평면, 근육의 위쪽에 들어가는 것을 근막하 수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시행되는 것은 어 내시경 겨드랑이절개 근막하 수술이 가장 빈번하게 수술이 되고 있어요. 이 수술의 특징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가 가장 기술이 발달된, 그래서 주로 이제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 가슴 성형 수술을 견학을 하러 오는 경우에 다 이 겨드랑이절개 내시경 수술을 견학하러 오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외국에서 뭐 여러 나라에서 와요. 전 세계에서 인제 와서 보게 되고 이것을 보고서 이제 겨드랑 수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의사들에게도 좋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죠. 가장 좋은 점은 흉터가 인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터에 민감한 젊은 미혼 여성들이 가장 많은 수술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근막하 수술을 할 경우에는 통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되게 이상하다고 "이렇게 안 아픈 게 맞냐?" 보통 이렇게 인제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어 아시아 그 동양의 그 소년 같은 체형을 가진 여성들, 이렇게 완전히 판판하고 이렇게 보면은 소년처럼 보이는 그런 몸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겨드랑이절개 가슴 확대 수술을 가장 많이 받게 되고 또 받았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베스트 캔디데이트는 제일 인제 좋은 후보자를 말하는 거죠. 나이가 어리고 첫 번째 수술이고 그 밑주름이 없죠. 이게 가슴이 약간 처지면 왜 밑에 주름이 생기잖아요. 이게 주름은 사실 노화의 증거이기도 한데 이제 고렇게 되고 소년 같은 몸매, 그리고 만세를 하면 가슴이 아예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의 환자분들 중에서 흉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절개 가슴 확대 수술의 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뜻 보면은 성별이 잘 구별이 되지 않고 완전히 납작하고 배하고 가슴이 거의 일직선상으로 보이게 되는 이런 분들이 되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이렇게 뭐 유륜과 유두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판판하고 거의 유선 조직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되고요. 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옷을 입었을 때 인제 그 옷 맵시가 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인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일 경우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출하는 의상을 입지 않게 되고요. 인제 뭐 여름이 되었을 때 좀 주로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예, 수술 후에는 인제 수술 전과 인제 후가 요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요분도 인제 다른 분이신데 역시 그 겨드랑이절개에 적합하신 분이 되고 수술 후에 인제 요렇게 변하기 때문에 뭐 처음에 그 수술 전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건 상관없이 수술 후에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형태의 가슴이 되기 때문에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그 겨드랑절개 가슴 확대 수술은 단점이 있어요. 모든 환자분이 이걸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특히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또 그런 체형을 가진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주로 인제 처진 가슴을 가진 분들이 되고요. 가슴이 처진 가슴을 가진 분에게 겨드랑절개를 하고 또 이중평면 수술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보기 싫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게 될 확률이 100%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고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냥 '내가 원한다고 겨드랑이 절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밑주름이 뚜렷하고, 그리고 처진 가슴이 있고 좌우에 비대칭이 심하다든지 피부가 되게 얇은 경우도 해당되고요. 또 재수술이나 어 피막 제거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형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혹은 뭐 주변에 염증이 있어서 염증성 피막을 제거해야 되는 이런 경우는 피막 제거술은 겨드랑이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절개선, 유둔절개나 밑선절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재수술을 다 겨드랑이절개로 못하는 것은 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보형물의 크기만 바꾸는 그런 수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술한 다음에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크기를 뭐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인제 이런 경우들, 혹은 뭐 파손된 보형물만 싹 바꿔주는 고런, 그러니까 뭐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에 피막이 깨끗할 경우에 한정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도 겨드랑이로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고것은 상담 시에 아시게 될 거예요. 요렇게 생기신 분들은요, 겨드랑이 절개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거나 처진 가슴을 올리는 것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겨드랑이 절개 수술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처진 가슴 교정이 안 돼요. 그래서 처진 가슴 그대로 확대가 되는 것도 되게 보기가 싫고요. 또 처진 가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아주 특정한 특이한 형태의 형태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요렇게 생기신 분은 겨드랑이 절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형태 이상이 주로 윗불룩, 위가 이렇게 불룩해지는 형태 있거든요. 이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이렇게 이중주름이 생기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100%가 됩니다. 그래서 부적절하게 겨드랑이 절개 수술을 아무에게나 시행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겨드랑이 절개와 이중평면 수술이 합쳐졌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형태 이상 두 가지예요. 왼쪽이 이제 요 위가 불룩하게 되는, 왜냐하면은 이 근육 및 이중평면 수술이라는 것은 그 근육 안에 이렇게 보형물을 가두어 두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방 조직과 보형물이 따로 놀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이렇게 위쪽이 불룩한 형태가 발생하고 가슴은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형태가 되죠. 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형태예요. "따로 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슴이 처지지 않았을 경우에 인제 수술을 한 다음에 가슴이 처지지 않고 이렇게 정위치를 차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밑에 이중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보형물과 유방 조직이 각각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두 가지 형태가 특이한 형태가 되고,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인제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 보형물을 이중평면에서 근막하로 근육 위로 이렇게 바꿔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슴 확대 수술의 목적은요, 가슴의 크기를 크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형태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인제 가슴의 크기를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수술 전에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 그대로 형태에서 가슴이 커졌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를 예상해서 컴퓨터가 판단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줍니다. 그래서 처졌으면 처진 대로, 뭐 벌어졌으면 벌어진 대로, 짝짝이면 짝짝이대로 그대로 시뮬레이션이 돼서 나타나서 시뮬레이션을 보고 환자분들이 실망해요. 모양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저희가 수술을 하는 이유는요,
가슴의 형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크기를 적당한 비율에 맞춰주고 대칭을 맞춰주고 꺼진 데를 나오게 해주고 처진 걸 올려주고 벌어진 걸 붙여주고 이제 이런 걸 하려고 저희가 수술을 하는 거라서 가슴 확대 수술의 목적은 형태를 아름답게 바꿔주는 거지 가슴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몸매가 아름다운 이상적인 형태의 몸매가 되어서 자신감을 가져서 사회적인 이득을 가지게 되시는 것이 저희가 하는 수술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기는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이런 표를 보고 고르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골격을 판단해서 어, 환자분의 골격은 그냥 정상적인 이런 형태를 갖고 있네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의 골격을 가지고 있어서 수술 후에 형태가 아마 이렇게 모인 형태가 되실 거예요. 혹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진 형태가 되실 거라든지 골격이 좌우의 높이가 달라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보형물의 크기를 다르게 선택할 거예요라고 하든지 등을 수술 전 3D 이미징을 통해서 그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게 되죠. 대부분 환자분들은 몰라요. 본인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그런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절개선을 선택하고 그 절개선에 따라서 인제 우리가 수술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나이가 인제 어릴수록 겨드랑 절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미혼일수록 원하는 볼륨의 크기가 오버사이즈가 아니고 그냥 적당한 프로포셔네이트 그런 사이즈를 갖다 원할 경우 또 밑주름이 없을 때 주로 겨드랑 절개를 하게 되는 거고 처짐이 없어야 하고요. 비대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야 하고 특이한 가슴 형태 있어요. 튜브형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또 겨드랑 절개 수술에 적증이 되지가 않아요. 이런 튜브형이라든지 하부 수축, 심한 비대칭에 인제 겨드랑 절개 했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 나중에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직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겨드랑 노출이 되게 많은 직업이 있어요. 주로 엔터테인먼트 직종. 그다음에 인제 그 기후 하와이에 사시는 분도 있고 뭐 북극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지고 뭐 옷을 사실 직업적으로 저희가 인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연주하시는 분들은 드레스 우리가 보통 드레스를 잘 안 입죠. 근데 서양 여성들은 직업과 관계없이 드레스를 많이 입어요. 파티가 많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나라는 파티 문화는 별로 없으니까 어떤 직업적인 이유에서 드레스 같은 거 입으시는 분들이 인제 제일 어떤 몸매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쓰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연주자들 같은 분들요. 그리고 동반하는 수술의 경우 따라서도 저기서 다를 수 있어요. 동반 수술이 뭐 부유방임하고 유두 수술, 유두 축소나 함몰유두, 그다음에 복부 성형 수술, 뭐 팔뚝 성형 수술 인제 이런 거 하는 거에 따라서도 적외선이 이제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걸 선택해 드리도록 하게 되는 거죠. 확대 절개선의 차이점들을 보면은요. 서구 여성은 놀랍게도 밑선 절개가 거의 98%라고 했었는데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다 밑선 절개를 하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로 인제 서구 여성들은 볼륨이 한국 여성이 쓰는 크기보다 100cc 이상 커요. 그러니까 가슴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밑에 주름이 안 보이죠. 크게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는 죄송합니다. 제일 많고요. 동양의 인제 젊은 여성들은 크기를 되게 크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크기가 크지가 않으면 이제 밑선이 절개를 했을 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안 보이게 하고 싶죠. 또 미혼일 경우에 특히 이 가슴 이 프로퍼에 흉터가 있는 게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죠. 배우자에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들. 그리고 뭐 처짐 교정을 갖다 인제 위해서 하는 수술도 있거든요. 확대 수술 중에서 목적이 처짐 교정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로 인제
유륜절개를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인제 윗선절개도 많이 쓰죠. 식염수 보형물을 안 쓰겠다 그러면 배꼽절개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상담 시에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절개선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인제 모든 분석을 다 마친 다음에 이 절개선이 이 환자에겐 가장 큰 이득을 줄 거라고 인제 판단을 해서 레코멘드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수술 결과는 똑같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 절개선, 저 사람에겐 저 절개선을 추천하잖아요. 그럼 수술 결과는 전부 다 만점을 맞아야 되는 수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절개선을 우리가 선택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개선의 길이는 어떤 절개선을 쓰건 다 30 밀리에서 길어야 35 밀리 이내가 돼야 되고 흉터가 저희가 인제 그 다른 환자들 이전에 뭐 재수술하러 온 환자들 보면 흉터 길이가 막 5 센티, 6 센티 막 이런 환자들 있거든요.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인제 보형물을 넣을 수 있는 최소 길이는 30 밀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길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재건 수술이 아니라면은요. 유방암 재건 수술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길게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흉터 관리를 갖다 1년 정도 하신다면은 흐려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수술 후에 인제 병원에 저희가 사실 한 달 이후에는 저희가 보는 게 없어요. 그냥 한 달 이후에 환자분을 우리가 저희가 3 개월째 오라 그러고 6 개월째 오라 그러고 1 년째 오라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흉터가 잘 아무는지 이분이 흉터 케어를 잘 본인이 하는 부분이 있고 병원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케어를 잘 하고 있는지 인제 그걸 보는 거죠. 뭐 병원에서 뭐 레이저 치료해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인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잘 안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사실 참 놀라운데 하여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이걸 감시하려고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흉터 관리 잘 안 하면 제가 뭐 주사 놔 주고 뭐 레이저 치료해 주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치료 방법을 써서 흉터를 갖다 해결해 줘서 1년 후에는 흐려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제 저희가 보는 겨드랑이 흉터인데 겨드랑이는 이렇게 보면요. 이 다 원래 그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주름 중에 하나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인제 겨드랑절개의 최대의 장점이고 최근의 트렌드는 모든 수술이 다 뭐 확대 무슨 재수술, 재건 다 근육 위쪽을 사용하는 것이 트렌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근육 위쪽 뭐 정확하게는 근막 위라고 하는데 요 층을 사용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환자에게는 일단 가장 좋아요. 모든 것을 떠나서 환자에게 가장 좋은 수술법이에요. 그리고 불행히도 한국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환자가 절반밖에 되지 않고 절반은 이렇게 근육 밑에 이중평면이라는 수술을 갖다 써야 되죠. 그래서 뭐 환자분의 그 소프티슈 thickness가 충분하다면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환자에겐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 제가 좋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보세요. 그 어퍼볼 핀치가 그 30 밀리가 넘었을 경우에 저희가 근막 밑을 그냥 근육 위층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근육 손상이 없고 출혈이 적고 통증이 적고 애니메이션이 적고 회복이 빠르죠. 이쪽은 다 안 좋잖아요, 이중평면은. 그렇기 때문에 근막 밑을 하라고 그러는 건데 근막 밑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쪽에 덮는 피부 두께가 핀치했을 때 30mm이 넘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이 이중평면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보형물을 선택할 때 인제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 드린 거는 겨드랑이로 내시경으로 해서 하는 수술일 경우에 보형물 선택하는 걸 말씀드린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 폭입니다. 가슴 폭이 제일 중요해요. 환자분들은 본인들의 고유의 가슴 폭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시뮬레이 3D 이미징을 해서 분석을 하면 가슴 폭이 나와요. 지금 이 사람이 인제 가지고 있는 가슴 폭이 뭐 예를 들어서 13 센티미터다. 뭐 12 센티미터라고 이렇게 가슴 폭이 나오거든요. 요 고유의 폭이 있고요.
그 폭에 맞춰서 가슴 보형물의 폭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딱 분석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쓰는 그 보형물의 폭이 딱 결정이 먼저 돼 버리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래서 폭이 결정이 되잖아요. 이 폭은 또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여기 인제 뭐 예를 들어서 13 센티미터의 가슴폭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인제 요쪽에 그 피부 두께를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피부 두께를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1 센티미터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13 센티미터에서 1 센티미터를 빼죠. 그러면 보형물의 폭은 얼마인가요? 12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12 센티미터의 폭을 가진 보형물을 선택을 하게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폭을 선택한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슴을 보고 '이 사람의 높이가 한 중간 정도만 높아지면 되겠다. 많이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높이를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폭과 높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보형물의 볼륨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폭과 높이를 알면 보형물의 볼륨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폭이 예를 들어서 11.5 센티미터라고 예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높이를 별로 높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높이가 높은 불룩 튀어나온 가슴은 싫다. 나는 이렇게 앞으로 볼록 튀어나온 거 말고 옆으로 펌퍼짐한 가슴이 좋다고 하면 이 낮은 높이의 보형물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크기가 큰 걸 원한다고 해 봐요. 요런 폭을 가진 사람이 나는 크기를 아주 크게 하고 싶어요. 나는 크기가 한 C컵 이상 D에 가깝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높은 높이의 보형물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 볼륨 계산하는 거가요. 사실은 그 의사들도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학회 때 강의할 때마다 이걸 얘기를 해 드리고 있죠. 그래서 고 폭과 높이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볼륨을 계산하는 표입니다. 인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높이가 중간 정도 높이가 되는 폭이라고 하고 인제 높이를 높이고 싶지 않을 때 낮은 폭을 쓰고 높이를 높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 고렇게 높이를 높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버 사이즈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슴 크기를 보면은 컵이 A컵부터 H컵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90%는 B컵 아니면 C컵을 해요. 그런데 그 10%의 환자분들은 딱 컵을 지정합니다. "나는 F컵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로 쓰시는 그 이 높이가 보통 요런 높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인제 그 지금 말씀드린 가슴 보형물의 폭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높이를 계산하고 인제 새로 생기는 밑선의 위치를 조절하는 그런 포뮬라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제 주로 의사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인제 환자를 보겠습니다. 환자를 봤어요. 이 환자가 인제 가슴 크기가 한 풀 B 정도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크기를 '나는 큰 건 싫고요. 자연스럽게 하고 싶고요. 그러고 나는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너무 가슴이 벌어져 있어서 싫어요.' 네. 완전히 벌어져 있죠. 이게 벌어져 있는 이유는 이분이 새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새가슴은 이제 가운데 갈비뼈가 골격이 튀어나와 있고 옆으로 누워 있는 걸 말하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몸의 그 양쪽 사이드 바디라인이 있죠. 이 바디라인 쪽으로 유두가 와 있죠. 이 유두의 위치가 원래 한 여기쯤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유두가 바디라인 쪽으로 가게 해서 사이드로 붙게 되면 이 가운데가 엄청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벌어진 가슴에서 확대가 되면 예쁠까요? 남들이 봤을 때 예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자를 수술할 때는 뭐를 신경 쓰게 되냐면 '가슴을 가운데로 모아 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수술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을 한번 먼저 시뮬레이션 해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은 가슴 모양을 바꿔 주지 않아요.
크기만 크게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형태에서. 그래서 어 이 사람이 만약에 시뮬레이션에서 확대를 하게 되면요. 벌어진 형태의 큰 가슴이 될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풀 B를 만든 건데 수술 전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돼요. 환자가 만족하기가 어렵겠죠. 저희가 실제로 수술한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실제 수술한 결과는요. 요렇게 돼요. 이게 시뮬레이션과 실제 수술 결과의 차이는 바로 이렇게 형태를 바꿔주냐 아니냐에 있다는 것이 됩니다. 풀 B가 되고요. 그래서 환자분은 만족하셨다는 해피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이게 원래는 가슴 확대 수술이 예전에는요. 내시경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한 20년 전쯤에요. 그때는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겨드랑이 절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무슨 어 무식하게 생긴 기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보지를 않고 안에서 그냥 감으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막 기구를 갖다 막 밀어 가지고요. 안에서 공간을 확보해요. 그런 다음에 공기 풍선을 집어넣은 다음에 막 불립니다. 그렇게 해서 안에를 조직 확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조직 확장기를 빼내고 보형물을 밀어 넣은 다음에 속에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피도 못 잡고 그냥 꼬맸어요. 그런 다음에 운이 없으면 속에 피가 나서 다시 열어서 출혈을 컨트롤하고, 그러는 되게 unpredictable,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출혈도 컨트롤할 수 없고 뭐 우리가 봤을 때 정확하지도 않고 대략 감으로 하는 수술이었는데, 그런 수술을 의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오래전에 수술할 때 그렇게 했는데 감으로 그렇게 수술해서 겨드랑이 수술했던 시절이 사실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러다 인제 내시경이 나오면서 너무 좋아진 거예요. 내시경으로 내부를 다 보면서 안에 출혈을 다 컨트롤해 주고 정확하게 내가 박리할 수 있는 범위를 다 박리해서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아무 걱정하지 않고 출혈이 다 걱정 없이 다 컨트롤 됐으니까 닫아 둔 다음에 환자도 그렇게 출혈이 없이 정확하게 샤프 다이섹션, 샤프 일렉트로드 디섹션을 하게 되면은요. 환자가 통증이 적어요. 수술이 환자가 안 아프다고 하고 바로 출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시경 수술이 그렇게 발달을 해온 거거든요. 그게 인제 내시경 수술의 변천사예요. 근데 좀 이따 인제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한번 할 건데, 요즘에 다시 옛날의 블라인드한 블런트 수술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고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내시경 수술은 고런 장점이 있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속을 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완벽한 출혈 컨트롤하고 조직 손상을 최소화. 왜냐하면 보지 않고 막 기구로 막 이렇게 무식하게 밀어 가지고 하는 수술은 막 근육을 막 밀어서 끊고 막 이런 것들 자체가 심한 조직 손상을 일으켰거든요. 그 환자가 엄청 아프죠. 출혈, 통증 인제 이런 것들이 엄청난 환자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수술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아픈 수술은 뭐 수술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아픈 수술이었어요. 그게 옛날에 20년 전에 하던 막 보지 않고 통증을 막 유발시키던 조직 손상과 출혈이 많았던 그런 수술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것과는 반대의 내시경으로 컨트롤되는, 출혈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건 수술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내시경으로 속을 보면서 컨트롤해 주고 어디를 정확하게 박리하는지 우리가 알고 박리를 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이자 사실 책임인 거죠. 이걸 안 보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인제 보형물을 삽입할 때도 이렇게 전혀 노 터치 테크닉을 해서 퍼널을 사용하고요.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밑선 절개는 사실 내시경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들고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보고서 하는 거죠. 이렇게 수술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정답이죠. 요렇게 내시경으로 안을 보면서 수술하는 저희 수술실이고요. 요것은 인제 제가 내시경
했던 이중평면 수술법에 관한 미국 성형외과 논문이고요. 요것은 근막하, 내시경 근막하 겨드랑이절개 확대 수술에 대한 제 미국 성형외과 학회 논문이고요. 요것은 또 다른 논문인데 요것은 내시경으로 겨드랑이로 재수술하는 논문이에요. 이것도 되게 외국 의사들이 많이 봐주는 논문 중에 하나인데 뷰가 많은 논문이고요. 그래서 요 겨드랑이절개 내시경 가슴 확대 수술을 근막하로 하고 6세대 신형보형물을 써서 구축 발생률이 0%에 이르렀다. 미용적인 수술 결과도 만족스럽고 간혹 피부가 되게 얇은 경우는 지방 이식 수술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논문의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또 장점이 또 있죠. 이 내시경 근막하 수술의 장점은 이 밑선을 딱 맞추는데 되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힌지 이펙트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제 논문을 이용한 것인데요. 이 논문 속에서 그 힌지가 요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내시경 기술이죠. 테크닉으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거의 블라인드 블런트하게 했던 옛날 수술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런 수술은 이 밑선 비대칭이 되게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술 결과가 예측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내시경 수술이 나온 다음에 수술 결과가 엄청 향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던 거죠. 이 근막미 수술은 이제 이렇게 마른 사람들은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너무 마른 사람들은 근막 밑 수술은 불가하고요. 이중평면 수술을 해서 근육 밑으로 수술을 해야 되고 혹은 이렇게 일부 부분만 근육 밑으로 이렇게 살짝 넣어주는 것을 하거나 그것을 머슬 스플릿 테크닉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하고 있고 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이 지방 이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방 이식을 해서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지방 이식이 뭐냐면은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살을 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고요. 수술로 인제 관리를 해서 요렇게 인제 그 조직 산소 분압을 올리고 혈류를 많게 해 주는 요런 수술 관리를 받게 해서 수술 결과를 향상시킵니다. 요렇게 하면은요 또 지방 이식한 다음에 그 팻셀 서바이벌도 되게 좋아서 지방 세포가 많이 녹지 않거든요. 고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세 환자 340, 320 겨드랑이절개 근막하 수술이죠. 가슴이 전혀 없다고 근육 밑을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부부의 피부 두께만 충분하면 근막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근육 위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수술 후, 수술 전, 수술 후 이렇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 다 이런 환자분들은 다 밑선이 뚜렷하지 않고 옆에서 봤을 때 소년처럼 보여요. 남성적인 체형을 갖게 되죠. 겨드랑이절개 근막하 수술. 뭐 근막하 수술한다고 해서 티가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혀. 적절한 환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다른 환자, 이분은 피부가 얇아요. 근육 밑 이중평면입니다. 겨드랑이절개 내시경 이중평면 수술. 360cc. 요분은 근막하 수술이고요. 25세 미혼 여성 근막하 수술과 지방 이식을 같이 하게 된 경우입니다. 수술 전, 수술 후가 되고요. 요것은 요 환자분들은요. 그 아까 봤던 논문 중에서 재수술, 겨드랑이절개로 해서 재수술해서 근육 밑에 있던 모형물을 근육 위로 바꿔주는 수술을 한 겁니다. 서파셜 컨버전이라고 하는데요. 트랜스엑실러리 엔도스코픽 서파셜 컨버전을 한 케이스의 두 경우 케이스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환자는요. 저희가 내시경절개, 겨드랑이절개 수술하신 환자분들 중에 10년 이상 경과한 분들이에요. 롱텀에서 겨드랑이절개 내시경 수술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자 보시다시피 요렇게 처진 가슴은 없고요. 내시경 절개, 겨드랑이절개 10년 후 사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10년 전과 10년 후가 뭐 크게 사실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가슴이 좀 더 성숙된 형태가 되었다. 약간의 처짐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겨드랑이절개 내시경 수술. 수술 전에는 전혀 처지지가 않았었죠. 근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출산 수유를 하면서 인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환자분들이 간혹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수술하고 나면은 내 가슴 확대 수술을 지금 하면
나중에 출산 수유하고 나면 또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출산 수유를 이미 가슴 확대 수술하신 사람은 출산 수유 후에 다시 수술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수술을 안 한 사람은 가슴이 뭐 전혀 없어지거나 아니면 처짐이 발생해서 수술을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분도 수술 후 10년 후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겨드랑이적인 내시경 수술 결과가 좋다는 것을 입증하는 환자분들이고요. 이분이 이제 가장 오래된 분인데 15년 이상 되었어요. 수술 전 15년 이상. 수술 전엔 미혼 여성이셨는데 수술 후에는 이제 아기 엄마, 아기도 아니고 이제 중고등학생 어머님이 되신 분이고요. 수술 전에 이제 오히려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위에 이제 보면은 뼈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수술 후에는 오히려 안 보여요. 보형물이 이제 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커브를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절개선별 뭐 부작용이 다르다, 뭐 밑선 절개가 부작용 발생률이 낮다? 아니에요. 밑선 절개나 겨드랑 절개나 부작용 발생률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6세대 보형물 썼을 때 부작용 발생률은 거의 0.5% 미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부작용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어떠냐면은요, 6세대 보형물이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이전에 사용했던 9세대 보형물들은요, 수술을 한 다음에 통계를 보면은 수술하고 시간이 축적되잖아요.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부작용 발생률이 중첩돼서 올라갑니다. 근데 6세대 보형물은요,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이제 3개월이 넘잖아요. 3개월 이 경과하면 그 다음에는 부작용 발생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9세대 보형물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증가해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6세대 보형물은 수술하고 나서 부작용 발생률이 3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엔 쭉 플랫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6세대 보형물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겨드랑 절개 수술은 흉터가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시경으로 속을 보고 정확하게 수술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위 수술을 할 때, 위나 내장을 수술할 때 잘 보지 않고 막 기구를 넣어서 막 그걸 수술하면 그 수술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누구냐면은요, 미국 의사들이에요. 요새 참 미국이 문제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미국 의사들이 내시경 겨드랑 수술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견학을 하러 오는 환자들 중에 미국 의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인제 겨드랑이로 하는 내시경 확대 수술을 배워 가지고 한 다음에 인제 미국에 가서 간판을 걸어 놓습니다. 간판에다가 "나는 겨드랑 절개 내시경 수술합니다."라고 이렇게 뭐 SNS에 막 광고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 환자가 그걸 보고서 가서 광고를 보고 인제 수술을 하러 미국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런 수술을 안 하고 그 밑선 절개를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용으로 와서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티피케이트 받아서 가서 "나는 내시경 절개 수련을 받았다." 인제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제 미국에서 수술을 받는 교포분들이 한국에서 겨드랑 절개 수술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실제 미국 환자들도 와서 한국에 와서 겨드랑 절개 확대 수술 받아요. 미국 의사들 중에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그 미국 의사들이 인제 이렇게 마인드를 먹은 거죠. '차라리 옛날 수술로 돌아가자.' 그 옛날에 그 내시경 스킬이 없거든요, 미국 그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 내시경을 못 쓰니까 그 옛날에 그 블라인드 블런트하게 했던 수술로 돌아가자고 해서 그 옛날 수술을 지금 다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되게 꾀를 내 가지고 그 디스포저블한 세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내시경 블라인드 블런트 하는 세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써서 그걸 사 가지고 수술하면 좋다고 막 광고를 해 가지고, 불행히도 한국 의사들 중에서 그런 세트를 몇백만 원을 주고 사 가지고 수술하고 되게 좋은 수술법이라고 광고를 하고 수술 비용을 거의 2천만 원을 받고 수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제가 너무 기가 막혀 갖고 이거는 좀 누군가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해온 사람으로서 지적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환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된 겁니다. 수술 시간은 다 1 시간이고요.
요즘 가슴 확대 수술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 예전에 막 되게 아팠고 그런 수술은 블라인드 블런트하게 했던 그 시절 20년 전 얘기고, 지금은 편안하게 수술 후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 출근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수술 후 당일 퇴원하고 피통 이런 것 없고 통증도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골프나 테니스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마음 먹고 수술하시면 되고, 음, 또 이 겨절 내시경 수술이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서양 의사들이 내시경 기술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걸 개발해서 내시경 수술을 바이패스해서 DTO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따라서 또 한국 의사들이 안 해요. 요즘 젊은 한국 의사들이 내시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시경을 배울 생각도 하지 않고 점점 쉽게 수술하려는 경향이 있고, 내시경 수술 난이도가 높고 기술을 습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보통 10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요즘 세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쉽고 간단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내시경을 가진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쉽고 간단한 수술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주고 디스포저블 세트를 사 가지고요. 이런 걸 사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보지 않고 그냥 소개를 막 박리를 한 다음에 그 공기 풍선을 넣어서 막 불려요. 조직 확장을 시킨 다음에 빼고 보형물로 집어넣은 다음에 수술 끝.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되게 희한한 수술을 하면서 비용을 거의 몇 천만 원을 받고 수술을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맹장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맹장을 보지 않고 이거를 뱃속에다 뭘 넣어서 막 쑤셔서 맹장을 뗀다고? 말이 안 되죠. 즉 그런 수술을 하면서 저게 결국 미국 의사들이 자기네들이 내시경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편법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아시고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술은 장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몸에다가 하는 수술이고요. 의사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라고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술로 생각을 하고 상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베스트 캔디데이트는 영에이지, 그다음에 첫 번째 수술, 밑선이 보이지 않는 처지지 않은 가슴, 보이시한 그런 체형, 핸즈업 했을 때 없어지는 사람,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스카가 남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흉터가 민감한 사람, 흉터의 위치가 여기에 딱 있어야 되는 사람, 젊은 미혼 여성, 킬로이드 흉터가 가진 사람들은 수술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갖다 했었는데, 이 가슴 쪽에는 흉터가 생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쪽에 킬로이드 흉터 체질인 분은 남기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어떤 보이시한 이런 유방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의 초이스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휴먼 리소시스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주섬주섬 얘기 드렸고요. 보여드리는 이제 그림은 그 고야라는 그 18세기 스페인 공정화가 있었죠. 이분이 이제 그린 그림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옷을 벗고 있죠. 이 화가 예전에 18세기 화가들은요, 귀족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왕족들의 거의 하수인 같았죠. 그래서 이제 그리라고 그러면 그렸기 때문에 옷을 입은 채로 벗은 채로 그리라고 해서 그렸고, 이 당시 아마 그 재상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이 그림을 자신의 그 서재의 비밀 벽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있죠. 슬라이딩 도어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싹 돌아가서 그 손님이 오면은 옷을 입은 걸 보여줬다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옷을 벗은 걸 내놨다 그랬다고 해요. 뭔가 예전 예술가들의 애환이 담겨 있기도 한데,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은 제 가슴의 모양을 보세요. 이분이 저는 이 그림이 사실 이 그림은요. 우리가 봤을 때 가슴 확대 수술 후 부작용이 생기는 상태의 그런 모양이거든요. 부작용이 생기면 딱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우뚝 솟고요. 마치 무슨 컵을 갖다가 뭐 밥그릇을 엎어 놓을 것 같다 인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가운데가 엄청 벌어져 있죠. 위로 또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원래 실제로 정상적인 그 가슴을 가진 여성이 저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요. 가슴이 전부 다 아래쪽 중력 방향으로 쏠리게 되고 약간 처진 형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형태가 그래서 저는 이게 고야가 아마 실사를 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벗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수술을 하지 않은 그 여성의 가슴은요. 저런 형태가 저 18 세기에는 가슴 확대 수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형태의 가슴이 될 수가 없고 이제 중력 방향으로 처지게 되고 사실 이렇게 똑바로 놓으면 양쪽 바깥쪽으로 다 흐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이쪽으로 다 흐르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형태죠. 그래서 저런 모양은 부작용 형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네, 건강한 겨울 바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비하여 자니까 심영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